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리치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는 JR 글로벌 리츠인데요. JR 투자 운영에 문성재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JR 투자 운용의 문성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JR 글로벌 리츠 투자하고 IR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5달 만에 이제 오늘 그 협회 지금 IR 세션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지금 9월 말 지금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저희 결산 재무제표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더해서 이제 사실 좀 그간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자산이 지금 나가 있는 유럽 오피스 시장, 그다음에 이제 맨하탄 오피스 시장의 업데이트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국내 언론들에는 이렇게 많이 전달될 기회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협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협회에서도 흔쾌히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어쨌건 또 여름의 끝에 이렇게 또 저희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지금 준비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Q&A 통해서 좀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이크 스탠드 계속 두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희 일반적인 디스클레이머는 바로 넘어가고 오늘 일단 구성되어 있는 자료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JR 글로벌 리츠가 이제 기성의 리츠로서 사실 이제 상장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사실 또 오늘 처음 저희 JR 글로벌 리츠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 리츠에 대한 개요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재무 현황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이제 자산별로 이제 지금 2개 자산이 있는데요. 2개 자산 각각에 대한 운영 현황 보고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실적 전망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 순서에서 저희 유럽 오피스 시장, 그 다음에 저희 맨하탄 오피스 시장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들입니다. 일단 핵심적인 사항들만 먼저 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에 저희가 유럽 현지 담보대출을 마무리하고 나서 2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2차례의 회사채 조달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올 초에 협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희 주주총회나 주주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모회사채 발행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주주서한을 구성을 해서 주주분들께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다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주서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연간 230원 배당, 그리고 이제 기당으로는 115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너희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셨던 주주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전화를 주시고 하셨는데 일단은 115원 배당이 실질적으로도 나가게 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주명부상에 약간의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 이상 주주로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츠 캐피탈,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 이렇게 3개사가 이제 저희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 두 회사가 이제 기존에 5% 이상 주주셨고요. 삼성자산운용이 이번에 새롭게 5% 이상 주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일반 리츠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좀 특이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래에셋하고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ETF에서 들고 있는 물량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GBA 자산운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주요 주주로 계신 이제 주주사들이신데요.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CFD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IPO 당시에 가지셨던 물건들이 좀 아직 있는 그런 상황이고, GBA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5% 미만으로 내려와 계십니다만은 프로젝트 펀드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리츠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주 단위 구성이 돼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저희가 이제 개인 주주가 많은 그런 리츠라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갔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이제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번에 저희가 회계 기준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을 통한 효과를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라기보다 회계적으로 자산이 약 한 4천억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61%포인트 이상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가 1억 4천만 유로에 대한 그 에퀴티를 저희가 현지에 내려보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환전을 할 적에는 대략 한 원 유로 기준으로 한 1,500원 정도 환율에서 저희가 환전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즉시 환해지를 하지 않고 좀 있다가 이번 달에 저희가 환해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600원대에서 이제 환해지가 마무리가 되면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한 150억 정도 증가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리츠 협회에서 말씀드릴 때 아마 오피스 시장에서 이제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이제 추가로 새로운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레트로핏,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ESG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탄소 저감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게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실은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올해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하튼하고 벨기에 오피스 시장 짧게 말씀드릴 건데 둘 다 두 시장 모두 임차 시장이라든지 거래 시장이 사실은 바닥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초적인 저희 JR 글로벌 리츠의 일반적인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상장을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대략 한 2억 주 정도의 발행 주식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A- 스테이블 신용평가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산은 두 개 자산을 갖고 있고요.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 컴플렉스를 저희 갖고 있습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거의 한 6만 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건물은 이제 498 세븐스 애비뉴라고 그래서 맨하탄 이제 그 세븐스 애비뉴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적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파이낸스 타워의 한 절반 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건물에 대략 한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은 6월, 12월 결산을 해서 주주분들께 이제 배당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JR 글로벌 리츠는 모자 리츠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리츠인 JR 글로벌 리츠가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상장을 한 상황이고요. 상장 이후로는 이제 저희들이 자산마다 하나씩의 자회사격인 자리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왼쪽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 자리츠인 JR26호 리츠가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추가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저희가 맨하탄 자산은 28호 리츠라고 하는 리츠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자 리츠, 즉 지주사격인 모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 이 모리츠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저희가 발행한다든지 혹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하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두 자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자산 각각에 대해서 대략 한 8천억대 한 2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감정으로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면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조 원을 살짝 넘어가는 규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하탄 자산 같은 경우는 한 9천억 원을 약간 넘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주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는 제가 이제 정성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저희 광화문 정부청사하고 포지션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원도심 내에 이제 행정 복합단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바로 그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건물이 저희 건물이고 저희 건물에 여러 부처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무부가 많은 면적을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파이낸스 타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파이낸스 타워에서 대략 저희가 한 70밀리언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100억 조금 넘는
넘는 정도의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븐세비뉴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멀티 테넌트 건물입니다. 여러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란 뜻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동부 의료보건 노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략 한 60%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잔여 면적을 여러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메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맨하탄 관련돼서는 뭐 워낙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공실률 한 4%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건물의 이제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브뤼셀에 있는 저희 파이낸스 타워가 되겠습니다. 주위의 건물 대비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큰 느낌이 있는 건물이고요. 글라스월이 이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브뤼셀을 여행으로 가실 일이 많이 없겠습니다만 가서 보게 되면 정말 눈에 띄는, 브뤼셀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맨하탄 같은 경우는 저희 세븐세비뉴에 있는데요. 이 건물이 사실 저희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1920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만, 내부에 이제 레노베이션들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 이제 안에 오른쪽에 이제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신축으로 이렇게 리뉴얼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드 골드 등급 가지고서 이제 건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요하게 이제 재무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지금 이제 큰 숫자들만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주당 배당금은 115원. 저희가 주주선을 통해서 연간 230원 말씀드렸었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는 저희가 한 6,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정확히 6,083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회계 정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뉴욕에 대한 자산에 대한 지분 가치 증가 부분도 좀 있고요. 반면 이제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가치가 결국 이제 감가상각이 환입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감정평가가 일부 좀 내려가는 부분들도 서로 이제 믹스가 되면서 대략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나부 기준으로 한 6,00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들의 규모가 지금 좀 더 크게 이제 저희 밸런스 시트상에 나타나고 있고, 순이익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63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제 저희 파이낸스 타워의 재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12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나타난 효과들이 한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12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감가상각을 더 이상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효과가 일단 사라졌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유럽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실 1.05%로 굉장히 낮은 금리를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4.4%까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 아래쪽 위쪽 표에 이제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FFO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당 보통 한 380억 정도 나오던 것이 이제 260억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저희 뭐 고정금리 비중이라든지 혹은 외기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과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계기준 변경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한번 배포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자산을 이제 매입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입한 자산 가격을 50년 동안 50분의 1씩 계속 그 감가상각을 쌓아가는 구조로 저희가 이제 회계를 해왔었는데요. 자산을 매입한 지가 이제 벌써 한 6년 정도 되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감가상각된 규모가 이제 제법 커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현지에서는 자산 가치가 사실은 좀 일정 부분 올라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얼핏 생각해봐도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임대 수익 자체가 올라갔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만 반영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캐치업이 돼야 되는데 회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 자체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요번에 한 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제 아래쪽에 효과를 좀 적어뒀는데요. 일단 자산 규모는 대략 한 4천억 정도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효과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데 영향을 주냐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원래는 저희가 좀 누적 결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한 1,300억 이상 이렇게 저희가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늘 저희가 사실은 감가상각 초과 배당을 저희 리츠가 하기 때문에 얼핏 이익잉여금만 보면 사실 굉장히 부실한 회사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회사가 회계적으로 좀 결손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약간 조정받았을 때 한번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에 말씀드렸던 조달 계획은 저희 예정했던 일정대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하고 7월에 걸쳐 가지고 두 번의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협업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들이 크게 이제 5개 정도 대형 증권사들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 매번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이렇게 공모 회사채가 발행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렇게 조달된 자금들의 내역이 오른쪽 아래쪽은 이제 발행돼 있는 회사채 내역이 되겠고 왼쪽은 이제 실제 그렇게 조달된 자금의 집행 내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채를 갖다 조달을 해가지고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환정상금 납입을 했습니다. 대략 500억이 넘는 이제 큰 규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파이낸스 타워 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저희가 해마다 일정 부분을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이번에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올해 조달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로 들어와 있고요. 9월 달에 저희가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제 환정상금을 좀 돌려받을 것 같아요.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른쪽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회사채 발행 총 규모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규모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자본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 특히 신용평가사와 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주주분들이나 이제 관련된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전체 스테이크홀더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신용평가사. 그 다음에 저희가 어쨌건 이제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회사채를 인수해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 어떤 채권 투자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주주분들 이상으로도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일단 조달 계획을 수행을 했다는 부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을 좀 빨리 서둘러 하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해지도 좀 빨리 연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11월 만기이던 그 환해지 포지션이 있었는데요. 지금 FX 포워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2억 7천만 유로에 대한 그 환해지를 좀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금을 좀 납입을 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4분기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두 달 정도는 좀 약간 그 회사채 발행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0월 달에 한 2주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연말 시장을 좀 저희가 자신할 수가 없어서 회사채 발행을 조금 앞당겼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환해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 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제 환정상금을 돌려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3억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 5월 FX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편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제가 이제 파이낸스 타워를 직접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이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공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파이낸스 타워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공사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건물 자체는 저희가 2008년도에 레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뭐 심각하게 노후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 고층부에 대해서 연방 경찰청이 전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자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일부 이제 공사를 같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지금 보게 되면은 저희가 크게는 일단 건물 고층부에 대해서 건물의 벽을 갖다 다 지금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틸레이션이라든지 에어 컨디셔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방 구조에 맞게 다 바꾸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 좀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고층에 이제 연방 경찰청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연방 경찰이 순서대로 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21층부터 층 바이 층으로 공사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층 공사 끝나면 한 층 전입하고 다음 층 공사가 오는 과정을 내년 초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층부나 중층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건물관리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는 이쪽도 지금 고민하는 게 새롭게 좀 부서를 좀 말하자면 배치를 좀 하고 싶다 이 스페이스에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해갈지 저희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외 주차장 시설도 저희가 좀 일부 지금 저희가 좀 개선을 시켰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레트로피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으로 나가야 될 돈이 배당으로 안 가고 공사에 돈이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트로핏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저희 건축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멀쩡한 장비를 굳이 뜯어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도래한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반영되어 있는 장비로 갈아 끼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한국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는 사실 유럽이 더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 탄소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이라고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준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네들은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EPB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중적으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에너지 퍼포먼스 빌딩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의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에너지 등급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선언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정책화한다 그러면 EU 회원국들은 순차적으로 각 나라의 법에 맞게 법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2030년까지 신축은 무조건 이제 넷제로를 달성해라. 말하자면 탄소 배출이 되는 건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굉장히 스트롱한 그런 정책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건물들은 에너지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해마다 더 기준이 세워지는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 ESG에 대한 로드맵을 새로 설정을 하고 올해부터 이제 그 플랜을 실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 건물관리청은 당연히 이러한 흐름 안에 자기의 정책이 얼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는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모든 건물, 즉 공공이 쓰고 있는 건물은 다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건물을 쓰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춰서 자산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사실은 현재의 임차 관계를 더 길게 장기화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죠. 크게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카본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그 건물 차원에서의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스캔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 에너지 등급 내지는 친환경 건물 등급은 브리엄하고 EP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Very Good이라고 하는 걸 이제 브리엄에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 브뤼셀 오피스 시장에서 0.4%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법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브리엄 등급은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EPB도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B-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B- 등급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건물관리청에서는 상위 한 1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등급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 건물의 퀄리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정도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는 B+까지 가보겠다. 물론 A+ 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투머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임차인을 주저앉히는데 충분한 수준까지 비용 효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크램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저희 건물이 2050년까지 해마다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얼마 정도의 탄소를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마친 상황이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파이낸스 타워 카본 플랜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향후 한 10년 동안에 1,300만 유로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290만 정도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건물의 전등을 다 바꿀 생각이에요. 일단 형광등이요, 여러분 LED보다 훨씬 에너지나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등을 저희들이 다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거고, 그 예산이 사실은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10년까지의 타임프레임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조명을 전부 다 바꾸는 것에 더해가지고 히트펌프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살고 계신 건물에 냉난방 같은 거 하시면 아마 더울 땐 에어컨 켜시고 추울 땐 보일러 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기보다 아마 가스 보일러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가스보일러는 가스 때문에 당연히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히트펌프를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냉난방을 전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 유휴 전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동원해 가지고서 하게 되면 건물 차원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대략 한 1,300만 유로 정도 예산을 써서 건물의 그레이드를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EPB 등급을 저희가 볼 때는 보통 에너지하고 탄소를 보는데요. 두 개 다 대략 한 50% 정도는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부차적인 효과로 EPC 등급 내지 EPB 등급이 기존의 B-에서 B+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로드맵 하에서 사실은 저희 현지에 있는 금융기관 대출들도 저희가 받고 있고, 현지에 있는 저희 건물관리청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유럽 기준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건물관리청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50억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살 때 추가로 한 2천만 유로 정도 넘는 예산을 원래 좀 사이드로 빼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년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건물의 인테리어 개선을 하도록 원래가 약정이 되어 있었고, 이 돈을 원래 저희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하면서 건물을 점점 더 선진화시켜가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숫자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 얼마 정도의 스케일인지 조금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저희 파이낸스 타워가 1년에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이 72밀리언 유로입니다. 연간 72밀리언 유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10년간 1,300만이니까는 1년에 1.3밀리언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식의 개념이냐 그러면, 저희가 오피스텔 한 채 사가지고서 저희가 임차인한테 한 달에 70만 원 월세를 받아요. 그럼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를 빼가지고서 연말에 돈 모아가지고서 도배장판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스케일이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줄어드는 탄소 배출량의 에너지 소모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안심하고 이 건물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좀 짜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원래 좀 말씀을 드리면 좋았겠지만 작년 리파이낸스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자본 배치 현황인데요. 사실 전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8대2 정도의 자원이 파이낸스 타워와 지금 저희 맨하탄 건물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불행히도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금 규모가 지금 이제 1,000억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슬기롭게 잘 대응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내년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별 배당 워터폴입니다. 일단 저희가 두 건물에서 각각 한 1,140억과 390억 정도의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이제 운영 수익이라든지 이자 비용 내고 나서 이제 국내로 저희가 돈을 들여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 부분이 좀 다소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기당 115원 정도의 배당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배당 전망이나 예상 손익 계산서는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럽 현재 리파이낸스가 저희가 결국은 이제 27년도에 만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해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현재 115원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금융기관들이나 대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지 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담보대출 연장하게 될 때는 대략 3% 한 중후반 정도 금리를 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이 증가될 여지가 그래도 최소한 40원에서 한 60원 정도는 증가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낮은 배당을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뤼셀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시장을 본다고 할 적에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가 그렇게 축소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슬로우한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유럽은 한 내년 초 내지 내년 여름 정도까지가 금리가 계속 하락기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아마 금리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브뤼셀 오피스 마켓만 놓고 보면은 프라임 등급의 오피스들이 대충 한 5% 정도의
캠레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물은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사이즈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요거보다는 좀 높게 설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다음번에 담보대출 연장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래 시장이 굉장히 좀 극도로 둔화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건물들이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CBD 위주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대략 한 70% 이상 지금 임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분기 단위로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 지금 최대 수준 임차가 되고 있는 셈인데 특이할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새 건물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유럽 현지에서는. 그래서 ESG가 좀 담보되고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CBD에 있는 건물들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그레이드 A 건물들이 되겠는데 보면 A 클래스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렌트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거보다 못한 건물들은 현 시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버거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신규 공급이 굉장히 느린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지만 권역별로는 공실률 자체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CBD 같은 경우에도 이제 5.8%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오른쪽이 되겠는데 공실이 있으면은 클래스 B나 클래스 C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체 인벤토리에서 저희 그 클래스 A 오피스가 차지하는 공실은 1% 미만 정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축 오피스들은 계속 지금 시장에 공실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맨하탄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과거 한 2년, 3년 정도의 이제 국내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좀 패닉 위주의 기사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작년 한 4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올 상반기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임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770 브로드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250 베시 스트리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드타운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서 조금 임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많이들 보고 있었던 것인데 보면 이제 100만 스퀘어 피트 이상씩 우리 기준 한 3만 평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오피스 임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도 일부 좀 보도가 되지만 70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건물에서 사실 허드슨 야드 쪽으로 쭉 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2만 평 넘는 신규 오피스 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 시장이 임차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가 맨하탄의 좀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주요한 거래들도 꽤 큰 건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5 에비뉴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위치가 좋은 건물입니다. 근데 규모적으로도 볼 때도 이게 오피스 면적이 4만 평이 넘는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물들이 사실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22 핍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금 5번가 건물들도 사실 위치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지금 보시다시피 평당 한 18,000평 정도 되는 오피스인데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590 메디슨 애비뉴 같은 경우도 사실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 단가도 사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맨하탄만큼은 굉장히 오피스가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캠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매매 단가 측면에서 본다고 할 적에는 지금 아래쪽 표에 보신 것처럼 캠레이트 좀 회복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오피스 매매 단가는 이제 지금 바닥을 좀 지나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 좀 상황을 저희가 계속 와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요청은 계속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재밌는 그림은 요거의 왼쪽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10대 도시들에 대한 시장 상황인데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일단 직전 레벨을 지금 돌아와 있는 거는 뉴욕 맨하탄 마켓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시장별 임대 활동을 기준으로 시장의 활동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맨하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공실도 사실은 뭐 한때 20%를 운운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트로피 에셋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한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A 오피스들이 한 10% 중반대 14%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저희 같이 약간 좀 구축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4% 정도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백투워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피스를 이제 사용하려고 한 수요가 적어도 맨하탄에서만큼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긍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맨하탄 오피스 시장이 사실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임대료를 통해서나 임차 면적을 통해서나 확인된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그 JR 글로벌 제가 우리 리츠가 지금 상장된 게 25개인데 연간 일평균 거래량을 제가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리츠 평균은 8만 4천 주더라고요. 얼마 안 되죠. 10만 주 넘는 게 5개 있고요. 20만 주가 한 개 있고 30만 주가 한 개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주 넘는 게 JR 글로벌입니다. 리츠 중에서 일평균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게 JR 글로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츠가 이 거래가 많아져야 되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8만 7천 주밖에 안 되니까 좀 이 접근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대형 투자자들 부분이 좀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좀 접근이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실률도 뭐 평균 98%네요. 아니죠. 공실률 2% 그러니까 저 브루셀 거는 공실률 하나도 없고 미국 맨하탄 거는 97%? 아니죠. 3%? 4%. 근데 지금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뭔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계속 우리 리츠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같아요. 이자율이 3.5%에서 지금 2.5%포인트로 1%포인트나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자율이. 뭐 미국도 5.5%에서 지금 3.5로 2%포인트나 내려왔죠. 그거 같아요. 우리 JR 들었지만 회사채가 지금 6%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 만기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대출 만기가 들어오면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자율 하락인데 대출의 만기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리츠에 그게 반영되는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 앵커리치에서 실제 시장에 실시간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근데 워낙 이쪽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1년에 뭐 8.5% 이게 양이 안 차나 봐요. 사실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과거에 주식 투자 해봤지만 이게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만 들어가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배당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지만 이 살아오면서 쭉 그 과정을 보면 안정적인 배당이 이제 살아갈수록 점점점 중요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지금 얼마죠? 9%죠. 근데 9%인데 안 사는 저 돈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지금 사면 9% 배당 나오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향후에 아무래도 이자율이 하향 추세니까 그러면 배당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10%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리츠 협회에 있어서 그렇지만 좀 답답합니다, 제가. 시가 배당률이 그렇게 높은데 왜 안 살까? 저도 답답한데요. 하여튼 우리 기자분들 많이 좀 리츠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 협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 예산도 없고
예산이 많으면 그냥 홍보를 좀 많이 할 텐데 아직도 이 위치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도 오늘 저희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께서도 여기 참석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려놔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질문 혹시 예. 마이크 좀 부탁. 네. 마이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작년 12월 말에 1조 가깝게 차환을 하느라고 상당히 시장에서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이게 차환을 하면서 다시 또 3년짜리로 풀로 다 만기를 같이 모셨는데 이거를 만기를 좀 분할해서 가져가면은 차환에 대한 부담도 좀 적거나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을 분할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을 끊기 어려운 게요. 이게 어차피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대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기가 짧은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선순위 대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관행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만기를 예를 들어 3년을 했다 그러면 그럼 일부 이제 다른 리츠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옵션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연장 옵션을 갖는 경우는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대출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3년 대출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제일 긴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대출 관련돼서 질문 주셔서 이제 추가로 좀 첨언을 드리면은 생각보다는 유럽이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저희가 지금 4.44%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자를 내면서 이 대출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1.05%였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이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제가 이제 5월달 가서 이제 저희 대출 해주신 대주단들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나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시중 금리가 꽤 많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오피스에 대해서 보통 이제 가상금리로 매기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덧 한 150bp에서 한 200bp 사이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 플러스 240bp 이상 주는 저희 정도 건물에 그 정도 대출이면은 걔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랫도록 고금리 내고 있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반대로 이제 이게 시간이 돈이고 이자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기 상환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한 18개월 정도 경과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임대차 연장도 좀 해야 되고 임차인하고 협상해서 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건물 투자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가지고 건물의 그레이드를 끌어올린다든지 뭐 레트로피팅 프로그램을 막 건물주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주산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바이아웃 펀드 개념으로 들어와서 펀드 만기 전에 많이 팔고 빠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기 내에 이 건물을 뭐 매각한다든지 한 계획은 없다라고 저희가 주주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실제 저희 임차인이나 대주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서 대출을 좀 더 장기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 중반은 너무 높다. 현재 시장 대비.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없어지는 기간이 오게 되면 한 3%대 금리를 추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현지 담보대출 규모를 좀 늘리고 국내의 회사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중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도 이 DRE 쪽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한날 모든 대출의 만기에 몰려 있는 좀 특징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분산이 되거나 그러는데 여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차환되는 시점에 금리를 테이크할 수밖에 없으면은 금리 리스크가 많이 노출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배당이 195원 가다가 지금 115원으로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사실 배당이 떨어질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차환하면 금리가 높아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리츠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더라도 이게 차환돼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금리로 쓰고 있으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나중에 배당이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높은 수준으로 다 배당을 하다가 차환돼서 이제 이자 비용 높아지니까 툭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스무딩 아웃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배당을 미리 좀 줄여놨다가 뭐 천천히 깎는다든지 그런 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고 다른 배당이 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이제 말씀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90% 이상 의무 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내부 유보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리츠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다시 그 상황이 온다고 해도 아마 드릴 수 있는 돈은 전부 배당으로 드린 다음에 파이낸싱 하면서 배당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주주분들한테 좀 짧지만 좀 힘든 시간을 좀 같이 이겨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회계적으로 어떤 제조를 부린다든지 하는 수도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리츠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도관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 발생된 임대 수익을 그냥 주주들한테 전달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알죠. 저희들 알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리츠 업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뭐 저한테나 우리 바로 이사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8월 투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